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생산과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 대학생에 대해 가을 학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옮겨야 하는데 당장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미에 이어 호주와 남아공까지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올 가을 다시 북반구를 중심으로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일반화되면서 문자나 사진 위주의 검색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거나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검색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진화하는 인공지능 검색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름철 무더위보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나 기미 외에 심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 자외선 노출이 적당한지 또 피해야 하는 시간은 언젠지 날씨학 개론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부터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얇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많이 찾는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는 지정하지 않지만 생산과 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 허가와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지원 확대로 생산을 유도해 쉽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기존 공적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늘려 의료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이 끝난 뒤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살피고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 등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 치료를 받는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개 병원이 22명의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모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 환자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열흘이 지나지 않은 중증 환자입니다. 투약은 5일간 10ml 주사약 6병이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약 기간을 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환자에게 투약이 시작된 지는 7일 기준으로 닷새째인데 방대본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정리와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속에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에 넘어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보였습니다. 비대면 사회 덕분에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도 골고루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대위기 상황에서도 빼어난 실적을 거두며 저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7%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22%가량 큰 폭 증가했습니다.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어느 증권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실적입니다. 반도체의 높은 이익률과 마케팅 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은 15.6%로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곳곳이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PC랑 서버 수요가 좋았고요. 가장 큰 배경은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서버 디램, PC 디램 가격이 1분기 대비 급등하면서 반도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른 주요 사업도 예상 밖으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줄어들면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400만 대까지 회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와 생활 가전도 북미, 유럽 지역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매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의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분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맹위를 떨치게 되면 하반기 실적 호조를 장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4월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올해 57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2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4월 33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 51억 8천만 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가 5월에는 25억 달러로 4월 흑자 규모 6억 3천만 달러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흑자폭은 3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의 물량 및 단가가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수출과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달 연속 줄었는데 5월에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8%, 24.8% 감소했습니다. 5월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운송 수지가 다소 개선돼 지난해 5월 적자 규모 9억 5천만 달러보다 폭이 줄어든 4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 투자가 41억 달러 늘었지만 외국인 국내 투자는 3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에도 수지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월 통관무역 수지 실적치를 보면 대중국 수출이 증가 전환하고 또 전월보다 흑자폭도 확대되어 다소 긍정적이고 이제 당초 예상 패스를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은은 당초 올해 경상수지를 상반기 170억 달러와 하반기 400억 달러 모두 5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하는 기업으로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7일부터 올해 말까지 받는데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금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근로자 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채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전력 수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다가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 가게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는 겁니다. 저희는 자동문이어서 그런지 문이 열려있으면 손님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 실내에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옷가게와 잡화점이 몰려있는 홍대안 거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1층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은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해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상인들에겐 코로나19라는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닫아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붙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2시간에 한 번씩 에어컨을 끄고 환기해야 합니다. 상인들에겐 이게 더 걱정입니다. 끄자마자 30도 넘어가면 너무 더워지니까 그건 불가능한 지침 같은데요. 바로 나가실 거요?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손님들도 시원한 가게에 더 오래 머물기 마련입니다. 오다가 이렇게 일부러 옷가게를 들려서 조금 쉬고 왔거든요. 에어컨이 작동되는 가게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옷을 산다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개문 냉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어컨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것보단 차라리 문을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전력 수급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또 어떤 상점에서의 그 냉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관리 이런 거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그 개문 냉방을 좀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부는 예년처럼 개문 냉방 상점을 직접 단속하는 대신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냉방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다녀간 걸 알면서도 영업을 감행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알아서 미리 문을 닫는 등 분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백화점, 영업일인데 출입구에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매장 안팎을 소독합니다. 정장 판매장 직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백화점 측은 선제 대응을 위해 하루 휴점을 결정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하고 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백화점은 2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문을 닫고 전층을 소독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폐점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좀 믿을 만한 곳이다. 그 생각이 드네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역을 위해 그것도 세일 기간 종일 문을 닫은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앞서 식당 매장 직원이 확진됐던 갤러리아 백화점 대전점은 방역 당국의 권고를 받고 나서 오후에만 식당 측 문을 닫았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 2명이 들렀던 현대아울렛 대전점의 경우 폐점하고 소독하라는 방역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문을 열었다가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대형 유통업체였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누가 더 생각하고 있는지 대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중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니켈 등이 안전기준 넘게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 제조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청바지들입니다. 주로 3, 4만 원대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들에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30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한 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지딘이 피부에 접촉하는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최대 2.7배 초과해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해 장기 노출 시 암 유발 위험이 있고 피부에 오래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특히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개 제품에선 피부에 닿으면 발진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일수록 피부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 내 주위에서 알레르기처럼 가려워가지고. 또 성인용 한 개 제품 옷감에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도 검출됐습니다.
현재 성인용 의료에는 관련 안전 기준이 없는데 이번 검출된 건 내년 2월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안전 기준보다 3.9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은 수입 제조사들이 권고를 수용해 문제의 제품들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취재한 인공지능은 동영상 자료를 찾고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과 관련한 인공지능이다. 정확히 네. 어떤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두 앵커는 요즘에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혹시 네. 동영상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왜 유명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있죠. 거기에 궁금했던 내용들 검색해 보면은요, 관련 자료도 워낙 많고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일수록 이렇게 동영상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럴 경우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예. 내가 원하는 정보가 영상 속에서 어느 지점에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뭐 끝까지 봐야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줄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이 보고자 하는 영상의 주소 링크를 입력하면 입력과 동시에 영상 속 음성 해설이 텍스트로 변환되고요. 네. 영상이 재생되는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해답이 될 만한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서 바로 재생시켜 줍니다. 바로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분 어디서 산 거야? 성수역에 있는 테이블에서 받침까지 55,000원 주고 샀어요. 네, 인공지능 이 기술은 영상 길이나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바로 텍스트로 바꿀 수 있고요. 질문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원하는 내용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그 정확도 그리고 또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데 예. 사실 예전에 동영상 관련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알아서 찾아서 그냥 추천해주는 정도? 맞아요.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인공지능 기술도 한 단계 좀 더 진화를 해야 하는 건데요. 1차로는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또한 추가돼야 합니다. 예. 또 텍스트로 변환된 동영상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기계 독해 인공지능도 적용돼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계 독해는 저희가 이제 프리 트레이닝돼 있는 대량의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두뇌가 있어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문서만으로 그 문서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에서 약관 정보 같은 경우나 법률 상담에서 법률 정보, 그다음에 의료 정보,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매뉴얼, 이런 다양한 문서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 기계 독해였군요. 그 텍스트로 변환된 동영상 속의 내용을 빠르게 읽고 그 답을 찾아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 전문가의 말처럼 뭐 보험 약관, 법률 용어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기계 독해는 문서에 특화된 기술로 개발이 처음 됐는데 요즘처럼 동영상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네. 이 기술이 이제 동영상 쪽으로도 접목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동영상 검색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동영상 리스트를 쭉 보여주고 또 검색된 동영상에서도 원하는 정보가 나오는 시점을 보여주는 기술도 최근에 개발됐습니다. 예. 심지어는 실시간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수시로 올라오는 채팅 대화의 텍스트를 파악해서 대화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도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 뭐 요즘엔 누구나 특히 어르신들도 이
이 동영상 그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시잖아요. 이런 영상 콘텐츠 소비가 정말 대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술도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조금 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국민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한 80% 이상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을 통한 정보 검색의 경우에는 포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 검색의 도구로 뛰어 올랐는데요. 이렇게 동영상 소비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색 기술 개발에도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뭐 문서나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동영상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하게 접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동시에 이해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근래의 특징이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이해, 음성 이해를 통한 이제 대화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저희들만 봐도 예전에는 뭐 그냥 문자로만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뭐 동영상도 서로 공유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도 이런 소통에 참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고도화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이란 말씀하셨는데 앞서 관련 영상을 보는데 정말 컴퓨터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또 어떻게 발전할지 그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등 남부에서는 경제 활동을 다시 폐쇄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는 입원자와 사망자 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감염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플로리다주. 지난 4일에는 급기야 하루 환자가 11,458명으로 집계되면서 뉴욕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8일부터 경제 활동 재개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연회시설, 파티장 등의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If that's going to help to stop spreading a virus, then they should close it. But I think that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is virus. 텍사스주도 2개 카운티는 병원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할 정도로 비상입니다. 샌안토니오 시장은 일주일 뒤 병상과 중환자실이 꽉 찰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스틴시는 자택 대피령 발령도 다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점을 겪은 뉴욕주 등 동북부는 상황이 났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환자 수가 817명, 하루 사망자가 9명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Mr. President, don't be a co-conspirator of COVID. Do one simple thing. Acknowledg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COVID exists. It is a major problem.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But the case rate, fatality rate in this country vis-a-vis other European countries is much lower than, let's say, France and Italy. And what that speaks to is the great work of this administration with therapeutics and remdesivir. 국가 차원의 지도력 부재로 미국의 상황은 지자체 지도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미국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미국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중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는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지 시간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F1 학생 비자와 M1 직업 교육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옮기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의 진학을 위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이미 비자가 발급된 경우라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또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자 코로나19에도 가을에 학교를 열게 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준비 중인 대학에 대면 수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떠날 경우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대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를 발표한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외의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학사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 명 정도로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이며 한국인 유학생은 5만 2천여 명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며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 지사는 현지 시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트럼프 대통령은 확산의 공모자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99%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 트위터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조작하고 과학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섭씨 22도씨의 온도에 노출된 돼지의 피부에서 나흘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 데트릭의 미국 육군연구소 산하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은 돼지 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실험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이러스가 빨리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2도씨에서 96시간, 여름철 고온인 37도씨에서는 8시간가량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냉장 온도인 4도씨에서는 전체 바이러스 양의 절반이 죽는데 47시간 정도 걸렸고 일부는 14일간 생존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육류 도축장이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개인 방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퍼뜨리는 바이러스가 육류나 기타 물체 표면에 장기간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6일 골드만삭스가 올해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5%로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 미국의 올해 전체 GDP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4.6%로 더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한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등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미는 물론 최근에는 호주와 남아공까지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여름에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가을에 다시 북반구로 돌아오는 2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입니다. 거리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위반자가 나오면 바로 경고합니다. Atención, se observa el incumplimiento del distanciamiento social en este sector. 남미 상황은 심각합니다. 브라질은 이미 감염자가 160만 명을 넘겼고 페루와 칠레도 30만 명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현 의료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n los países del Cono Sur sabemos que la estación de invierno corresponde a la estación de influenza. 같은 남반구인 호주도
남부 빅토리아주가 사실상 2차 유행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00년 만에 주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남아공도 감염자가 연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느새 20만 명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남반구의 코로나19 확산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지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하반기에 다시 북반구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f we don't do that successfully, we could be in for a bad fall and a bad winter.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묘지와 화장장, 인력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제때 수습되지 못한 시신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시신이 거리에 만 하루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숨진 남자는 병원에 가는 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시간쯤 후에 유족이 찾아와 시신을 실어갔습니다. 볼리비아 곳곳에선 최근 코로나19 증상과 함께 의료시설 근처나 거리에서 사망한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이날 여행 가이드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둘러 입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폐쇄됐다가 문을 연 박물관은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모든 관람객이 찾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물론 드라쿠르와의 키오스 섬의 학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은 명작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평소의 30%로 관람객을 제한하고 시간당 입장객 수도 500명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Alors aujourd'hui, en tout, de toute la journée, 7000 personnes. C'est-à-dire qu'on est à peu près, oui, d'habitude, on accueille plus de 30 000 personnes dans la journée. Donc c'est l'occasion aussi de dire que pour les visiteurs... 관람객들은 사전에 예매를 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파리 시민은 뜻밖의 관람 여건이 반갑습니다. Et là, effectivement, il y a quelques rares personnes qui se déplacent dans ce lieu colossal. C'est étonnant. 매년 1000만 명가량이 찾는 이 박물관은 넉 달간 폐쇄로 최소 54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브르 개관일에 맞춰 여행 가이드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Et on a envie d'être entendu, on a envie que notre métier soit reconnu, parce que guider c'est un métier. Et en même temps, on a l'espoir que tout ça se fasse bien et que enfin. 이들은 정부가 지난 5월 24조 원대 여행업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요자들에게 자금이 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피부에 부착해 인체에 삽입한 헬스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마이크로 LED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광주과교원 이종호 교수팀은 생체 투과율이 높은 적색빛을 이용해 날씨와 실내 등에 무관하게 생체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적색 마이크로 LED 패치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LED 패치는 필요하면 언제나 인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인체 기능을 보조하는 새롭고 다양한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계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기원 이준구 교수팀은 독일 남아공 연구진과 공동으로 양자 데이터 간 유사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IBM 양자 컴퓨터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진법이 아닌 큐비트로 정보를 다뤄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자는 아이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 연구진은 인도 서벵골주 13세 아이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천식 알레르기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보다 천식 발생률이 3배, 알레르기 비염 발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인체 생체 리듬이 무너져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경제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국내 총생산이 8% 정도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발표한 경제 전망 중 가장 안 좋은 수치이며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GDP 감소치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강한 햇빛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에는 잠깐의 노출만으로 피부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의 적정 노출 시간은 얼마이고 또 자외선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자외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철 폭염, 무더위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 자외선은 기미, 주근깨 혹은 주름의 주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하고 싶은데요. 우선 자외선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햇빛 안에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3개의 자외선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기는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이게 다양한 자외선이 있죠. 예.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이 자외선 C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위험하죠. 다행히 이제 오존층에서 100% 자외선 C는 차단해주고 있고요. 자외선 B는 90% 정도, 자외선 A는 10% 정도 차단해주니까 실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자외선 A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자외선 B가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자외선은 1년 내내 똑같은 양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도나 고도 또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 급증을 하고요. 특히 증가폭은 3월에서 4월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자외선 B 조사량은 여름이 겨울보다 약 6배에서 7배 정도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 자외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요즘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라고도 하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불리는 거죠? 먼저 피부에 나타나는 홍반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0분 이상 태양광선에 피부를 쬐면은 피부에는 홍반이 나타나는데요. 피부의 혈관이 확장을 하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의 투과성이 항진이 됩니다. 이 결과로 피부는 빨갛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자외선 B에 의한 영향이고요. 강한 자외선에 찌면 홍반뿐만 아니라 통증, 부종, 또 수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일광화상 반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런 반응 외에도 두통도 생기고 오한, 발열, 오심이 발생을 하고요. 심하면 쇼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의 색이 달라지는 색소 반응도 나타나죠. 색소 반응 중 하나는 즉시 색소 침착으로서 자외선이 비치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1차적 색소 침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 색소 침착으로서 서서히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외선에 의해서 살갗이 탔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증가하고 가볍게 부딪혀도 피하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부암도 발생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발병 위험까지 높아지는군요. 네. 예, 자, 그럼 하루 자외선 적정 노출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연구원분이 있죠. 충남대 그 대기과학과 이윤곤 교수팀이 이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팀이 2016년에서 2017년 서울의 기상 관측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외선 복사에 대한 적정 노출 시간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외선의 어떻게 보면 이로운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출 시간을 계산해 본 건데요. 그 결과 계절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름철, 우리가 말하는 6월에서 8월이죠. 여름철에는 정오를 기준으로 하루에 26분에서 41분이 적정 노출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26분가량 햇볕을 쬐면 필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 노출되면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고요. 반대로 겨울철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적정 노출 시간이 1시간 28분에서 2시간 14분 사이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네,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그 좋은 영향을 주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좋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는 햇빛을 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름철에는 최대 하루 41분을 넘지 않아야겠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외선이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태양이 내려쬐는 설원, 눈밭에서요. 네, 설원을 장시간 보고 있을 때 눈 화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설맹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스키장이나 고지대의 설산은 공기가 맑기 때문에 내리쬐는 햇빛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흰 눈으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외선 반사율이 거의 85%에 달하면서 그대로 눈에 노출되면 상처를 입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처럼 눈은 피부와 달리 자외선에 대한 적응력이 없습니다. 자외선의 파장에 따른 흡수 정도에 따라 광각염 및 결막염 등의 급속 영향이 나타나고요. 장기적으로는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실명인은 약 3,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중 약 반은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중에 자외선 비에 의한 백내장이 약 20% 정도일 것으로 의학계가 추정하고 있으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실명된 사람이 3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겨울에 스키장에서 고글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이처럼 자외선이 피부는 물론 눈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의 자외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998년 6월 1일부터 자외선 지수를 예보해 왔죠. 그러다가 2018년 4월 30일부터 예측 정보를 좀 바꿨습니다. 옛날엔 자외선 B만 고려해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고려한 총 자외선 지수로 예측을 합니다. 자외선 지수는 총 5단계로 하는데요. 11 이상일 경우가 위험 단계입니다. 햇볕에 노출될 경우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하고요. 2단계가 이제 5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죠. 그렇네요. 두 번째가 매우 높은 단계로 지수가 8 이상 10 이하 단계입니다. 이때는 햇볕에 노출될 때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높은 단계입니다. 6 이상 7 이하 단계로 1시간에서 2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때는 한낮에는 그늘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보통입니다. 3 이상 5 이하로 2시간에서 3시간 내에도 햇볕에 노출 시에는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단계고요. 5번째가 이제 가장 좋은 단계죠. 낮음으로 지수가 2 이하로 햇빛 노출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네, 이 자외선으로 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지수들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 밖에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그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입니다. 자외선 A, B는 모두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최대 광량을 나타내거든요. 오후 4시에 자외선 B는 오전에 20%로 오후 5시에 자외선 A는 오전에 4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자외선의 강도가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 행사나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여름철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바르시고요.
긴 옷 입으시고요. 모자를 쓰시고 예.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것.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예. 이 정도만 해주셔도 자외선 피해를 거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외출하기 전에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자외선 지수가 현재 어떤지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 이상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단계에서는 햇볕에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더라도 자외선 차단은 어려운 만큼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